안녕! 안녕 얘들아, 미터스쿨 3주차. 얘들아, 잠깐만. 분명히 미터스쿨 3주차 현쌤이라 적혀있는데 왜 이 동동쌤이 나왔을까? 사실 제 본명이 동동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름이 왜 안 적히니? 자, 잠깐만. 이걸로 해야 되나 보다. 그치? 자, 사실 저의 이름은 이동현이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현실이 사실 누구다? 나다! 예, 그래서 오늘 미터스쿨 3주차는 제가 진행한다고 하면 너무 장난 같으니까 사실 정말로 현쌤이 진행을 하실 건데 우리 현쌤이 이제 오랜만에 미터스쿨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분위기를 좀 띄워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우리 현쌤이 보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지금 접속자가 이게 지금 안 뜨는데 어쨌든 자 현쌤이 오케이 현쌤이 진짜 나타나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모두 자 채팅창에다가 우리 오늘 3주차니까 3! 자 3을 한번 입력해 주시면 제가 이제 사라지고 진짜 현쌤이 등장할 거예요. 자 3 지금 입력하고 있나요? 네, 3 입력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현쌤의 수업으로 가보시죠. 안녕. 영쌤이야. 쌤이 이렇게 이제 또 글 2주차, 2주차가 아니라 3주차 수업 진행하게 됐죠. 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미투스쿨 진행할 건데, 얘들아, 그 문자에서 받은 내용대로 따르면은, 뭐예요, 쌤이? 경품이 온다 그랬죠. 그 경품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일단 경품의 내용은 비밀이죠, 당연히. 받아봐야 하는 거고, 경품이 일단은 3개의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경품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쌤 번호를 알려줄게요. 쌤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자기가 만약에 경품에 당첨될 만한 일을 했다 라고 한다면 쌤한테 문자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 그 문자 내용 보낸 것 중에서 이 3명을 골라서 경품을 카톡으로 딱딱딱 써줄 거예요. 알겠죠? 쌤 번호는 이거예요. 장전하지 마.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로 보내주면 된다. 정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되지? 지금 저 밑에서 이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데? 자 얘들아 잠깐만 이거는 지금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한데요. 이거 되는데 자 얘들아 잠깐만 우리 화면 조정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됐죠? 이제 돼요. 선생님 이제 돼요. 네, 되죠? 네, 네, 좋아요. 네. 이제 쌤 번호 못 적은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쌤 번호 적은 친구들은 경품 잘 받아가세요. 알겠죠? 네. 일단 오늘 이제 3주차 미투스쿨 시작할 건데, 자, 지금 이제 정답률을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문제가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13번에 62% 기억했고요. 36번, 42번, 43번, 45번. 근데 싹 다 보면 얘들아, 50%도 있고, 이건 뭐야? 맞은 사람보다 틀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다? 다 싹 다 뭐였다? 문학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과 그 다음 쌤이 뭐 해준다 그랬지? 화작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화작이 좀 어려웠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난주랑 지금이랑 등립컷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등립컷의 그 차이가 왜 나냐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주에는 화작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화작이 얘들아 왜 어려운 게 등급과 관련이 되느냐? 평가원에서 등급컷을 좀 떨구고 싶어 하면 어떤 방법을 제일 잘 쓰냐면은 화작이 어렵게 내요. 화작이 어려운 거랑 등급컷이랑 뭔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화작이 어려우면 첫 번째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원 시험을 볼 때 많이 흔들립니다. 멘탈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은 문법과 문학을 위주로 볼 건데 화작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볼 거다. 알겠죠? 네. 한번 그럼 우리
화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화작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볼 게 있어요. 이거 좀 오늘 수업을 이제 선생님이 이번 주에 수업을 해보니까 좀 혼나야 될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왜 혼나야 되느냐? 아무튼 얘들아,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비문화생분들을 풀 때, 문화생분들을 풀 때 보통 뭘 제일 먼저 봐요? 뭐야지? 볼 때 안녕하십니까를 제일 먼저 봐요? 아니면 뭐 선지름을 제일 먼저 봐요? 뭐 문제를 먼저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문으로 먼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 아니에요. 뭘 먼저 봐야 되냐? 여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아이고 물으면 답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다음은 학생의 뭐이다? 발표이다. 발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이렇게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첫 번째 부분에서 힌트를 주고 시작하는 거야. 어떤 힌트? 이거는 발표다. 발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생각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는 안 읽죠.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제대로 안 읽죠. 보통 읽는 친구는 어떻게 읽어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만 보지 이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지문 문제를 구성할 때 이 부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댓글에다가 남겨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초성은 이거예요. 비읍, 미읍. 맞춘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는 분 날라갔다. 절대로 선생님 죽이셔서 꿈 쓰는 게 아니라,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뭐예요? 발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얘들아, 지문을 구성할 때는, 그 문제, 시험지를 구성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1번 타자는 지문이고요, 당연히. 2번 타자가 선지인데, 이건 너희들이 잘 봐. 안 보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다만, 세 번째, 뭘 안 보냐? 아까 얘기했던 발문을 잘 안 보더라. 그래서 우리가 발문의 중요성,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문, 어떻게 되죠? 학생이 발표를 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어디에 내놓쳐야 돼? 사용한 전략에 내놓쳐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야? 사용 전략에 대한, 즉 발표 전략에 대한 문제겠다를 잡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위 발표를 하는 청중의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추가 설명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가 우리는 궁금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발문을 잘 독해해야 된다. 발문도 역시보다 독해 대상이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제일 먼저 봐야 된다? 발문이 뭔가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 너희들이 이 시험지에서 안 읽어도 되는 글자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생님이 공지한 대로 화작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봅시다. 자, 우리 이제 화작을 보통 쉬워하면서 쉽다는 생각은 있는데, 다들 잘 못해요. 특히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문학이랑 비문학은 사실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합니다. 근데 반면에, 화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 투자를 잘 안 해요. 아니, 물론, 화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문학, 비문학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 이건 맞아요. 화작이 상대적으로 쉬워. 쉽긴 한데, 화작도 연습이 들어가고, 화작도 너희들의 스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뭘 할 거다? 화작에 대한 매뉴얼을 두 가지 정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문제 먼저 들어갈지, 아니면 지문 먼저 들어갈지, 이건데, 얘들아, 문제 먼저 볼까요? 지문 먼저 볼까요? 우리 뭘 제일 먼저 봐야 될까? 그렇죠. 화작은 문제 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들아 맞는데 지금 쌤이 이렇게 문제 먼저 봐라, 지문 먼저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한 5등급 정도의 실력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지문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5등급 이상의 친구들, 2, 3등급 나온다라고 해도
문제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막상 무조건 막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본다의 목적성은 뭘까? 결국에는 지문을 독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했죠.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지문 독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 문제 풀 때 만약에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체크하고 하면 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싹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지문에서? 지문을 있다가 다 까먹습니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과다하게 잡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보를 적절하게 잡아야 된다. 필요한 정보였는데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 일단 정보들을 캐치하는데 캐치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게 너무 많다의 기준보다 내가 이 정보란 것을 갖고 지문을 읽을 수 있으면 그건 적절한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됐고요. 유형별 독해 포인트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화작 하는 데더라. 화작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화법과 작문의 줄임말이다 라는 거. 아, 그럼 화법이 있고 작문이 있는 데는 오케이. 화법과 작문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쓰여졌어요? 지금부터 해줄게요. 왜냐? 같은 화법이라고 해도 이게 작문가 여러 가지예요. 또 같은 작문이라고 해도 그의 유형,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성격들, 유형들을 알아보면서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독해해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네. 같이 봅시다. 자, 1번. 발표가 있어요. 일단 먼저, 그쵸? 제일 먼저 발표라는 게 있는데, 자, 발표는 일단 발표문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일단 발표 주제가 뭐냐가 중요하겠다. 아니, 두 번째는 발표 주제가 즉, 무엇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발표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병신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아니야. 발표 뭐가 중요해요? 발표 방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발표자가 발표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활용할 수 있을까? 청중의 반응을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다? 발표하는 방식 역시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청중의 존재 여부도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 문제에서 만약에 예상 청중, 예상 독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청중의 반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지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발표 말고도 그럼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러니 토론, 토익, 그리고 협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봅시다. 토론. 자, 토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무엇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하냐가 중요합니다. 뭔 말이냐? 자, 이게 얘들아 어렵게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토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헷갈려요, 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놀이터 건립에 반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놀이터 건립에 반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면 이중부정 처리해서 찬성이 정확하게 보고 반대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뭘까? 얘들아,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나와 있죠? 즉, 주장하는 거야. 그럼 주장하는 거면 뭐가 중요해요? 근거가 중요하겠다. 난 이렇게 생각해. 한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되겠죠? 뭐가 나와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토론은 특이한 게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입론을 해요. 찬성 1위 먼저 입론하는 형식이고 두 번째, 입론한 다음에 바로 또 반대쪽이 입론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이 반론을 해요. 그래서 입론 반론한 다음에 또 반대쪽이 입론하고 찬성 측이 반론하고 이런 식으로 입론하고 반론하고 이런 순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슨 역할?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보통 뭐가 있어요? 사회자는 발표, 발언, 순서를 정해주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발표 A를 토론 A를 잘 안 지켰어 하면 그걸 지적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토론자의 그 발언 내용을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토의 봅시다. 토의. 자, 토론과 토의는 뭐가 달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토론과 토의는 이게 같은 토자 돌림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완전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아까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었죠. 토의는 그런 게 없어요. 즉, 뭐가 없다?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왜 찬성과 반대를 안 나누느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토의의 쟁점입니다. 즉,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토론과 마찬가지로 토의 역시보다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봅시다. 자, 협상.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론, 토의, 발표에 비해서 화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자, 협상은 뭘까요? 협상. 협상은 내가 이만큼 가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 양보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동문쌤이랑 있어요. 동문쌤이랑 나랑 피자가 있어. 그래서 피자를 내가 만약에 6조각을 먹을 거야. 근데 동문쌤은 2조각만 먹으면 안 돼. 동문쌤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동문쌤이 만약에 나도 4조각 먹을 건데? 아니야, 내가 더 많을 거야.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협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즉, 협상은 뭐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만큼 양보할 거고 또 내가 얼마만큼 내 것을 지켜낼 것인지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즉 뭐가 중요하다? 타협 지점이 어디냐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들 필기하고 있죠 얘들아? 필기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장문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예요. 화법은 말하기였다면 장문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장문 볼게요. 장문은 크게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즉,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정보 전달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수필형 장문이 있어요. 각각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보 전달의 목적이다. 라는 뜻은 뭘까요? 결국에는, 어떤 정보가 전달하고 싶어 한 거냐. 즉,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에 핵심을 맞춰서 독해하는 거고, 두 번째, 설득의 상황에서는, 이게 좀 특수한데, 얘들아, 봐봐. 내가 만약에 동동쌤을 설득하고 싶어요. 동동쌤이 예를 들어서 자꾸 집에 가재. 수업하지 말재.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치? 내가 이거 설득을 하는 거야. 동동쌤 그러면 안 돼요. 수업하고 가야죠. 애들도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지. 지금 설득이 벌어진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다.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끝. 동생이 집에 가게 돼요. 끝.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나왔으면 해결 방안까지 써주는 게 맞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설득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주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득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 얘가 또 어떤 식으로도 많이 나오냐? 건의문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건의문이 뭐야? 이거 해주세요. 이거 부족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의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너희들이 학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들께 뭐라고 건의하는 그런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수필형. 이게 좀 너희들이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 봅시다. 수필형. 자, 수필형은 뭐냐? 너네 근데 문학에서 수필 배우잖아요. 그렇죠? 수필이 뭐예요? 뭐 읽기 형식이나 아니면 깨달음이 없는 거. 이런 건 수필형이라고 하죠. 근데 수필형 장문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지금 이 모의고사에 수필형 장문이 하나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일단 수필이 어려워 얘들아? 어렵지 않아요. 수필이 아무리 어려웠지만 문학, 경락보다 어려울 리는 없단 말이야. 그럼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독해 속도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요.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단순히 글을 빠르게 읽는 거다? 아니다. 그렇진 않다. 글을 빠르게 읽으려면 굉장히 실수가 많아지고 뛰어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독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수필은 공통적인 독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 달, 이해. 그래서 수필은 보통은 먼저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걸 보고 그걸 관찰해서 뭘 얻어내요? 깨달음을 얻어내죠. 그래서 수필형 전문이 나왔다. 중요한 게 뭐겠다? 첫 번째, 구체적인 현상과 깨달음이 어디 나와 있느냐를 먼저 캐치하고요. 두 번째, 얘와 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필기하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기를 따로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장문에서 중요한 다른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초고라는 말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초고. 얘들아, 초고가 뭘까요? 초고는 처음 쓴 글이라는 뜻이에요. 쌤, 그냥 글이라고 하면 되지. 왜 처음 쓴 글, 왜 굳이 초고라고 하죠? 자, 왜 굳이 초고라고 할까요, 얘들아? 수정? 대단히 있다. 아직 보완할 점이 있고,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초고라고 주는 거야. 아, 그럼 초고가 나왔어. 그럼 뭐겠다? 문제로 무조건 수정할 방안, 고칠 방안이 뭐냐를 물어보겠다. 두 번째, 개요라든가 자료를 보기 아니면 문제 지문에서 걸어줍니다. 이럴 때 개요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봅시다. 개요랑 자료는 문제가 잘 보면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요, 이 자료를 갖다가 잘 반영할 방안이 뭐냐를 주로 물어보는데 이걸 반영할 때 중요한 거 조건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있어. 이 자료를 잘 활용하래 하면은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버링한 다음에 조건화 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2번 지금 잠깐 필기할 시간 주고 들어갈게요. 많죠? 지금 댓글에 이제 뭐 윗부분이 사장해서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여기 보여준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게요. 됐나요? 네. 만약에 필기를 못했다, 뭐 필기하고 달라 하면은 쌤이 아까 번호를 줬죠, 쌤 번호. 쌤 번호가 있으니까 쌤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하는 쌤이 이거 캡처 쓴 거를 전송해 줄게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과 장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배워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디 배울 거냐? 우리 2번을 갖다 얘들아, 너희들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위 발표들은 청중의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설명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오답 선지 유형이에요. 1번, 오답의 유형. 자, 첫 번째, 뭐냐?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데, 근데 이미 발표 내용이 언급이 된 거야.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 근데 추가 설명을 요청해? 이건 뭐야? 똑바로 안 들은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다. 친구다. 발표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어. 하면 얘는 잘못된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발표 내용과 무관한 걸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4번이죠. 4번인데 다문화 버전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보람찬 시간과 박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뭐예요? 발표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4번이다 라는 거. 쉽죠? 자, 이제 우리 화전문은 여기까지 하고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법 봅시다. 됐죠? 자, 13번 볼게요. 13번. 13번의 오답률이고요. 62, 정답률이고요. 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3번 한번 볼게요. 자, 13번 볼 때, 얘들아, 발문 뭐라고 했죠, 쌤이? 발문 뭐라고 되어 있어? 보기에서 설명한 모의 현상, 풍사 통용 현상의 주. 풍사 통용 현상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풍사 통용이 뭐였지, 얘들아? 이거 사실 보긴 해야 돼요. 당연히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보기 전에 이 발문 볼 때부터 아 이거 풍사통용이네? 내가 아는 거네? 해야 돼. 왜? 우리 정규 시간 때 다 했어요. 그쵸? 이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풍사통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야? 같은 모양인데 분명히 같게 생겼는데 어떻더라? 다른 품사를 가졌더라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새벽이 오자 날이 밝는다. 근데 나 지금 봤을 때 이 같은 모양 다른 품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는 걸 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품사를 갖다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별해 줘야겠다. 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품사 구별 방법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분사 구별 방법.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많이 헷갈리지, 얘들아? 그쵸? 수사와 관용사를 많이 헷갈리죠. 뭐처럼? 여기 예문 있죠?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한다. 10사람이 함께 여행을 갔다. 하나는 수사고 하나는 관용사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자, 수사, 얘들아. 수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체험이죠. 관용사는 수시원이에요. 그러면 체험과 수시원의 차이점을 구별하시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 얘는 구별하는 방법이 쉬워요. 플러스, 조사 붙여보면 됩니다. 조사 붙여서 말이 된다? 수사다. 안 된다? 관용사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이미 조사가 붙어 있네. 얘는 수사겠네. 하는 거고. 열 사람, 열의 사람, 열은 사람, 열의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 두 번째 거는 뭐다? 교사가 붙을 수 없는 수시원이자 관용사다. 라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어려운 거.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이 또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이거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1번 성유 명령이 가능하냐 안 하냐로 동사와 형용사를 나눌 수 있고요.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라는 형식이 가능하면 뭐예요? 동사고 안 된다? 형용사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현재, 시제, 선, 뭐말, 어미가 동사는 되고 형용사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지 봅시다. 첫 번째, 달이 매우 밝다. 달이 매우 밝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야. 근데 새벽이 오자 날이 밝는다. 말이 되죠? 그러면은 현재 시제, 선은, 어미는 되니까 얘는 뭐겠다? 동사겠다. 같은 밝다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네. 얘는 그건 뭐야? 수사통용이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아이는 눈이 매우 크다. 나는 원래 키가 많이 컸다. 이건 어떻게 주면 될까? 커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봐봐. 그 아이는 눈이 매우 커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형용사인 거고, 나는 올해 키가 많이 컸다.
키가 많이 커라 되는 거죠. 얘는 동사니까 얘도 풍사투명이다. 세 번째, 오늘은 모험이 있다. 나는 같은 너는 있어라. 얘들아, 이미 뭐가 있어요? 명령형이 쓰였어요. 명령형이 쓰였으니까 얘는 단 동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임이 있자 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즉 얘도 형용사다. 얘도 풍사투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이 색깔은 곱지 않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얘는 뭐에 되냐? 이게 풍사 구별법 말고도 사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3번 해서 봅시다. 3번. 뭐가 있느냐? 보조 영혼의 품사는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얘들아, 이게 구성이 곱지, 본영혼, 않다, 보조영혼. 가지, 본영혼, 않았다, 보조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일단 곱다, 형용사, 가다, 동사 이거 쉽잖아. 그런데 이 곱지지에 붙지는 않다, 그리고 가지지에 붙지는 않았다. 이 보조영혼의 품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쉽게 생각합시다. 보조영혼의 품사는 본영혼 품사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온 곱지 않다는 뭘 따라가요? 곱다라는 형용사를 따라가는 거고, 가다라는 동사를 따라가는 거다 해서 얘도 품사통형이 맞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호생이 아주 중요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경축 누적 시청자 200명 돌파. 자, 이제 다시 우리 수업으로 돌아갑시다. 네. 봅시다. 나는 가을보다는 봄이 낫다. 집안 선생님 소리가 전보다는 낫다. 낫다. 뭘까? 예. 나 알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집안 선생님 소리가 전보다는 나아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둘 다 있는 거다. 형용사다. 우리 지금 뭐 고르고 있었어? 품사 통용 고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같은 모양인데 다른 품사여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다? 5번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1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은 비문학은 잠깐 스킵하고요. 문학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학 몇 번 보느냐? 오늘은 어휴. 괜찮아요. 다시 키면 돼요. 아이캔 노트 다시 눌러주세요. 네. 아이캔 노트 저 위에 있어요. 오늘은 참 시간이 많다.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맨 끝에. 네. 네. 오늘은 정말 시간이 많다. 그럼 챙길 수 있어요. 예, 누르세요. 예. 굉장히 자, 다시. 네. 힘든 날이다 오늘은. 괜찮아요. 네. 나는 괜찮다. 자, 봅시다. 해서 맞아볼게요. 문화 우리 몇 번 볼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36번 봅시다. 맞죠? 네, 36번 볼게요. 자, 36번 볼 건데 어디 있을까? 36번 여기 있죠. 네, 봅시다. 36번 보는데 이제 너네가 36번에 정답률이 무려 5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쌤이 생각을 했지. 얘가 왜 56%밖에 안 나왔을까를 봤더니 너희들이 이건 독해가 제대로 안 된 거고 이 화자에 좀 아낀 게 크다.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우리 가랑 나시 분석해 볼 건데 얘들아, 가랑 나시가 지금 분석해 볼 때 우리가 쌤이 고전 시가든 현재 시가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구별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나?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구별이 중요한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부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지. 1번 서술어, 2번 수식어. 이 서술어와 수식어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구별이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보리서적이 하는 작품인데, 자,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보리밥이 뭐 비관자로서의 하면서 쭉쭉쭉 뭐래? 아, 농사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줄 볼게요, 우리.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라고 물어봤지. 그럼 뭔 말이야? 벼슬길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왜요? 나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무엇하러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겠느냐? 즉, 뭐예요? 아, 나는 벼슬길에서 헤매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벼슬길은 마이너스다. 라는 거고요. 나시 한번 봅시다, 나시. 나시 한번 쭉쭉 보는데, 얘들아, 볼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제 사수? 봅시다. 가을에 곡식 보니 좋기도 좋으시고, 그럼 곡식을 보니 좋대. 좋다고 했으니까 곡식은 플러스야. 내 힘에 이룬 것이 먹어도 맛있도다. 내 힘으로 내가 이걸 갖다가 재배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냐. 이런 거죠. 이 밖에 천사만종을 부러워하리요. 자, 천사만종 어휘풀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일단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천사만종을 부러워해서 무엇 하겠느냐? 무엇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36번에 5번이죠. 왜요? 벼슬길 뭐야? 마이너스. 천사만종 뭐야? 마이너스. 화자가 거리를 두고 있는 두고 반전하고 나온 대상이다. 완전 맞다. 정답은 5번밖에 되는 게 없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뭐 몇 번을 고른다 했더니 1번을 굉장히 많이 그렸더라고. 1번 해설 한번 해줄게요. 자, 일단 가시에서 보면은 자 보리밥에 대해서 화자의 소박한 풍류생활을 드러내는 소재다. 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해요. 일단 소박한 거 맞고요. 풍류. 풍류는 약간 좀 애에다 대하면서 노는 건데 여기서는 뭐야? 농사를 긍정하고 있죠. 즉 노동을 긍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류생활 좀 애매했어. 근데 확실히 쓴 건 나예요. 나. 나의 보리밥 봅시다. 보리밥은 뭐야? 보리밥 지어 잠그고 명아주 국을 끓여. 배를 굽는 지금 뭐야? 배고파하는 즉 배를 채우지 못한 밥을 먹지 못한 농민들에게 먹여라 진시에 제때 먹여라 이런 거죠. 즉 이러한 보리밥은 어떤 보리밥이에요? 배고픈 농민들에게 주는 밥이에요. 밥. 첫 번째, 그러니까 농민들이 배가 고파요. 근데 이게 소박한 풍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생각해봐. 지금 농민들이 배가 고프대. 그럼 그 말은 뭐야?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다. 그런데 여기가 풍류 생활이다?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쌤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야. 두 번째, 화자라고 했죠. 근데 보리밥을 먹는 대상은 누구였어? 농민이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아니라 5번이 된다.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고전소설 한번 보러 갈게요. 자, 고전소설 어딨니? 네, 여기죠. 여기서 이제 문제 오답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자, 근데 쌤은 알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왜 많이 틀렸고 이게 왜 많이 어려웠는지 이유는 총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에 한거 18고 했죠, 그렇죠? 한거 18고 추억에서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했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 그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렇게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이 융합된 것 같다가 뭐라고 했어요? 갈래복합이다 라고 불렀죠. 그런데 갈래복합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배웠죠? 비문학을 보기처럼 읽어라 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이 비문학이 일단은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되는 보기 유형인지를 보고 도움이 된다, 읽고 도움이 안 된다, 건너뛰고 다 문제 나올 때 풀었었어야 돼요. 이거
도움이 되는 지문이었어요? 맞아요. 왜 맞냐? 수축 읽다가 춘향가가 17세기 후반에 등장했다고 보면은 라고 나오죠. 춘향가? 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되는 복이다. 즉 너희들은 뭘 아는 거다? 가를 읽지 않고 바로 나랑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고전수설을 보고 너희들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전수설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가를 먼저 그럼 우리 독해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춘향가는 뭐다? 판소리의 소설이었다가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단 내용은 뭐예요? 판소리의 소설은 여타의 국문소설과 비교할 때 대단히 이질적이다. 즉 이질적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즉 판소리의 소설이 특징들이 뭘까? 가 궁금해야 되고 대부분의 국문소설은 영웅이나 제자가인 제자가인?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보기로 나오네. 장현지문으로 나오네. 자, 영웅이나 제자가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1번 해볼까요? 2번 스스로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능력이 많았다. 이게 주인공의 대부분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세 번째, 교사의 도움으로 주제자를 물리쳤다.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또 경품 한번 걸어볼까요? 자, 경품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내가 영웅소설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나오죠? 3글자입니다. 댓글에 입력해 주세요.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쌤이 지금 너희들 댓글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호쌤이 댓글을 대신 확인해주고 계시니까. 자, 뭐예요? 답은 졸업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였죠. 공부들 다들 열심히 했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특징. 뭐예요? 선과 질서를 회복하고 부기를 누린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첫 번째, 선, 악의 대립이 뚜렷했다. 구별이 뚜렷했다. 그래서 보다 권선징악을 이루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권선징악에 따르기 때문에 선은 좋게 되고 악은 징벌받는다. 이거죠. 즉, 착한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무슨 엔딩이야? 해피엔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주의적 소설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까지가 뭐야? 여타의 국문소설, 즉 판소리의 소설을 제외한 나머지 고전소설의 특징이었고 그러나 나왔어. 그럼 판소리의 소설은 나왔으니까 이제 이 4가지의 이야기들을 싹 다 뭐 할 거다? 뒤집을 거다라는 내용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판소리의 소설의 주인공은 어때요? 실제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다. 뭐가 아니야? 영웅도 아니고 제자가인도 아닌 거다. 두 번째, 그들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이상화되어 있지 않다. 쟤네들도 충분히 나쁜 애들 수도 있다. 선과 악의 구별이 뚜렷하잖아? 뚜렷하지 않다. 세 번째, 권성징악을 표방하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조선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국문소설,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이 뭐였어요? 무슨 어체? 문어체였죠. 그래서 문어체의 특징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판소리의 소설은 뭐였다? 구어체로 주로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판소리의 소설은 근대문학의 한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문단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 문단들.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지문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봐봐. 일찍이 스스로 절적된 춘향전의 경우를 보면 이제부터 춘향전을 얘기하려는 합시다. 쭉 보면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장기전을 보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춘향전 역시 판소리계의 소설의 특징을 많이 반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반영한 게 뭐다?
장기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읽으면 나다를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한소리의 수서 그리고 장기전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힌트를 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봅시다. 현재 시간이 벌써 15분이 됐네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42번, 43번, 44번, 45번, 이렇게, 43번 빼고, 이렇게 3개 볼 건데, 얘들아,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지문을 제대로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장기전 잠깐 들어가서, 장기전이 너희들이 많이 어려웠대네. 그래서 장기전 한번 보면서 우리 비문학 좋게 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장기전 놈이 있는 말이 네 말이 무식하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네가 지칭하는 게 누굴까? 아직은 몰라야지. 아직 몰라야 돼요. 근데 장기는 중요한 인물이죠. 앞으로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중요한 고전소설, 중요한 현대소설 인물에는 A, B, C 표시하자. 왜냐? 이 인물들이 다른 명칭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겁나게 헷갈린다. 그래서 장기에 A 표시하고 니는 일단 장기는 아니겠지. 그건 뭐야? 이겠죠? 예전에 물어보는 염치를 내야 주냐? 안전임 조합 염치라도 30번에도 못 살고 얘들아 쭉쭉쭉 읽어봐 지금. 못 읽고 있어요 지금? 병렬되고 있는 거 보여요? 얘야 소냐? 너무 살고 굶어 죽고 부지도 없고 이쯤이나 달게 먹고 되어있고 달게 먹고 되었으니 싹 다 지금 뭐예요? 병렬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꿀팁으로 달고 갑시다. 병렬을 대하는 자세예요. 자, 일단 병렬이라는 게 얘들아 문학에서도 병렬이 나오지만 비문학에서도 병렬이 나오죠. 그렇죠? 비문학에서 병렬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죠?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A와 B의 차이점, B와 C의 차이점, 즉 차이점을 중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잡힌다? A의 특징, B의 특징, C의 특징이 잡힌다. 이게 비문학의 병렬의 특징인데 문학에서의 병렬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B, C 간의 공통점에 집중합니다. 얘들아 지금 병렬된 요소들 보면은 자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공통점 찾아서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병렬시킨 목적을 보는 거예요. 과연 얘는 뭘 말하고 싶어서 이때 주저리 얘기했을까를 보는 것이 최종의 결론인 거야? 나도 이 콩 먹고 크게 될 줄 네 알소냐? 라고 한 거죠. 즉 얘가 이렇게 주저리 한자 막 섞어가면서 어려운 말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뭐였어? 나도 이 콩 먹고 잘 될래. 나 이 콩 먹을래. 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병렬을 시킨 거죠.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경품 하나 더 나왔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 주에 배운 건데, 이번 주 수업 배운 건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금 말이 주저리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얘들아 이게 지금 일상적으로 말을 하는 문어체예요? 아니죠. 무슨 어체예요 이거?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서. 자,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고 낭송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투 뭐라고 합니까? 땡땡투요. 이거 경품이에요 얘들아. 마지막 경품입니다. 자, 땡땡투 댓글에다 적어봅시다. 친구들 지금 잘 적고 있나요? 뭐예요? 정답은 율문투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낭송하는 듯한, 즉 노래하는 듯이 시를 쓴 듯이 운율을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 율문투라고 한다 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고전소설을 읽으면 되는 거다. 이해했죠? 문제 빠르게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42번 볼게요.
42번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거야. 그럼 가의 내용이 내용이 중요하겠지. 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래. 그럼 가는 어떤 내용이었어? 결국에는 나와 다 같은 판소리계의 소설들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같다 달랐다? 달랐다. 그런데 미국의 윤춘과 이 운명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근데 소설에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었죠.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거 이모를 지났어. 능력이 있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제자가인형입니다.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 제발 가가 나왔잖아 얘들아. 고기가 나왔잖아. 고기대로 지문을 복귀하는 연습을 드립시다. 그 다음에 54번 볼게요. 54번. A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관련한 비슷한 모습의 인물이 나타나 있고, B에는 전시대와는 달리 서민들 도덕의식이 나타나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83번은 스킵할게요. 45번 봅시다. 얘도 중요해요. 45번의 정답이 몇 번이었죠? 5번이었죠. 자신이 높은 지위와 능력을 지났으면 속담의 용을 과시하고 있다. 그럼 일단 미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미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 중략 부분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봐봐요. 여기까지 내용은 뭐야? 결국에는 콩을 얘가 먹었어. 자, 이 콩은 어떤 콩이야? 독이 들어있는 콩이죠. 우리 장비를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콩을 먹었으니까 장기는 어떻게 됐어? 뭐 돌아가셨겠죠? 분명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중략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겠다? 장기가 죽은 내용이 있겠다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중략 부분 띄워놓고 이때 새벽 시간에 갈감하기에 두각을 구경하고 그 중에서 배가 고파 여기다 와서 까투리를 조문하고 얘들아 조문이 뭐죠 조문? 우리 이제 장례식장 가면 이거 뜻이겠습니다. 상고에 영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갖다 우리는 조문이라고 합니다. 조문하고 가시나 놓고서 나도 탄식할 말하기를 즉 이 중략 사이에 장기 죽은 거 맞았네. 장기가 죽었으니까 장기의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원래 이제 장기 H고 까투리를 피셔야 되는데 세상 다양하게 시칩시다. 그 친구 풍신 좋고 신속도가 장수할 줄 알았더니 장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누구예요? A에 해당하겠죠. 장수할 줄 알았더니 부둥콩 하나씩 안 먹고 어찌 비명을 했단 말인가. 왜 가련하고 불쌍하다. 나 쭈쭈쭈 한 다음에 여보 까투리 만나니 까투리 만나니 삐죠. 들어보고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체면상 틀린 일이나 오늘 지금 지금 하는 말은 체면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 무슨 말 하려고 얘는 이렇게 밑밥을 갈까? 옛말의 얘기를 장수하면 욕만하고 문장에 나면 명상한다 하였으니 뭔 소리야 이거? 몰라요. 왜 몰라? 이거는 그때 그 시절 이 소설이 쓰이던 시절에 유행했던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뭐뭐 하였으니라고 했어야 돼. 하였으니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말을 보면 되겠죠. 그럼. 왜요? 그대는 상부하고 나는 상처하여 오늘 여기에 오게 되었으니 이는 곧 산물 조합이 맞음이라. 뭔 뜻이야? 그대는 남편을 잃었고 나는 아내를 잃었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되보자. 너 재혼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45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5번? 자신이 높은 지위에 능력을 지녔으면 속담을 인용해서 과시하고 있다. 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었다? 5번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문법입니다. 모의고사 다 끝났고요. 문법 복습 한번 해보고 마칩시다. 자, 우리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응원의 운동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얘들아 오늘 할 거는 비음화, 유음화, 부기음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비음화, 유음화는 부기음화에 비해서 조금 하기가
소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어렵냐, 우리는? 뭐야? 치팅 나왔어. 네. 아, 이거 틀면 치팅이 나온 거였구나. 오늘도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수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건 부계음화예요. 자, 부계음화가 뭐냐? 부계음화가 뭐야? 부계음이 아니래. 부계음화는 부계음화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어? 실질이면 안 되고,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 이거였죠. 오늘 이거 볼게요. 아, 근데 왜 부계음화는 하필 형식, 형태소가 와야지 부계음화가 되는 거냐? 자, 우리 배울 때 이거 좀 중요하게 배우지 않았어, 혹시? 연음과 부계음화는, 아니, 연음과 부계음화는 뭐야? 음의 부동형사는 다른 거야. 애초에 연음은 뭐예요? 굿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굿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응은 빈자리니까 지그시 이응 자리로 갔다고 해서 음의 변동은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지 않겠죠. 아, 즉 연음은 뭐야? 그냥 음운이 바뀐 게 아니라 음운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순서란다. 그 음운의 뭐가 바뀐 거야? 위치가 바뀐 거다. 그러므로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으로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부계화 되는 것들 보면요. 일단 싹 다 연음되고 시작하지 않아요? 굿이, 고디, 닷, 이랑, 바, 치랑, 가티, 가치. 뭐 구치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치사도 지금 보면 지금껏 히읗이 축약된 다음에 구치사가 돼서 된 거야. 아, 즉 부계화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암말, 받침이 정말 초성으로 넘어가야지만 부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므로 부계화의 전제 조건은 뭐겠다? 연음. 연은 비스무리한 거라도 일어나야지 부계화가 하는 거다. 그러면은 연음이 먼저 일어나느냐 아니면 의문의 변동현상이 먼저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거 기준이 있어요. 자,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일 수 있겠고 또 형식 형태소일 수도 있겠죠. 자, 실질 형태소가 하면은 얘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즉, 의문의 변동 현상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뒤가 형식 형태소야 하면 연음이 먼저 적용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계화는 연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연음이라는 것이 언제 먼저 된다? 뒤가 형식 형태소일 때 먼저 되는 거다. 이거는 뭐예요? 부계화 역시 뒤가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어야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 배웠으니까 제대로 복습하고 제대로 암기해 줍시다. 알겠죠? 지금 시간이 28분 남았네요. 끝내 시간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터스쿨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들 들어와줘서 고맙고 오늘 밤에 이제 잘 푹 쉬고 설날 연휴 잘 보내세요. 아, 하나 더 얘들아. 경품 얘들아. 너희들 쌤한테 쌤 문자번호 쌤 번호로 문자를 안 보내주면 쌤이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줘요. 그래서 다시 쌤 번호 알려줄게요. 잠깐 전화하지 마. 510 7770 0518 팀 하나 알려주자면 0518이 쌤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이제 쌤 저 경품 받아야 돼요. 뭐 어떤 문제 맞췄어요. 라고 부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면 된다. 그리고 너네들이 한 거 다 캡처해놨으니까 문자만 보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품 많이 사가세요. 이해됐죠? 오늘 미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설날 연휴 잘 쉬시고 다다음 주에 좋은 마음으로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와, 와. 고생했어. 내가